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까다로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강의 1강 시작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념 이해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까다로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관련된 앞으로의 강의 계획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강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어떻게 되었고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구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큰 그림, 프레임이 어떤지를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까다로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이 강의가 어떻게 향후 진행될 것인지 강의 계획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건설업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 모든 산업 현장, 그 다음에 모든 대중 이용객이 있는 현장에서 적용이 될 것인데, 일단 이 강의는 딱 건설업을 하시는 그 담당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사실 중대산업재해 대부분이 또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개념, 구조, 쟁점,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는데, 그 대응 방안은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돼 있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에 시행됐고 이제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도 사실상 그 마땅한 대법원 판례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 법원을 통해서 판단이 된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또 의미 있는 판단이 사실상 많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사실 법령 해석의 모든 권한은 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좀 설명드릴 기회는 없을 것 같고, 많이 없을 것 같고, 주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문가들, 법률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 27일에 시행됐는데, 대형건설사들은 사실 그 전부터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로펌 통해서 컨설팅도 받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 중소건설사들은 많은 대응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날 공포가 되었고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요 사항 중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재정 이유예요. 이게 공포하면서 이제 밝힌 재정 이유인데, 보시면 현대중공업 아르곤가스 질식 사망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끔찍한 사고들인데, 이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사건 같은 시민재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등 안전권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이 법의 핵심은 산업 현장에 사업주, 경영 책임자, 대표이사, 법인 등을 처벌해서 너네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거야. 너네가 처벌받기 싫으면 종사자 안전권을 위해서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형사법령입니다. 어떻게 형사 대응을 할 것이냐, 어떻게 수사 대응을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방안도 사실 형사 사건 방어 목적으로 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디냐? 어느 사업장이냐? 어느 회사냐? 일단 법부터 좀 볼게요.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보시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칙을 보시면 부칙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포부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말은 3조에 따르면 5명 이상인 사업장은 바로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처럼 써 있었지만 부칙을 적용하니까 작년 1월 27일부터는 50명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이 되고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공포 3년, 내년 1월 27일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게 규칙 규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업을 하는 사업장은 적용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건설업이 좀 달라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기준이 아니라 공사 대금 규모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쓴 것처럼 2024년 1월 26일까지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미만인 공사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공사 금액과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면 사실 건설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가 참 없잖아요. 대부분 5명 이상이라서 지금 모든 건설 현장에 다 중처법이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지금 채 4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좀 유예를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보시면 중소기업 중앙회가 최근 보도자료 발표한 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가 중처법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준비하지 못했다. 준비가 안 됐으니 유예해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중에 몇 분께서 법안 발의도 하시고 있는데 과연 그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중처법을 제가 이제 중처법 시행되기 전에 컨설팅을 했던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될 게 아닙니다. 중처법은. 몇 개월을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많은 지식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내년에 다시 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처법 적용 대상 관련해서 건설업 관련해서는 50억 원 미만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고민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억 원 건물 신축 공사에 49억 원 철근 공사는 어떻게 되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A건설회사가 원청이에요. 원청이 건물 신축 공사를 500억 원에 수주했어요. 근데 A 원청이 철근 공사를 하는데 철근 공사 전문 업체인 B 하청한테 49억 원 공사를 맡겼어요. 그런데 B 하청 회사가 공사를 하다가 B 하청 회사의 직원인 C가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무조건 중대산업재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처벌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게 500억 원 기준이야? 49억 원 기준이야? 이렇게 되는데 일단 B 하청업체의 대표이사든 경영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B 회사는 49억 원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칙이 적용돼서 50억 원 미만, 5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원청의 직원이 죽은 게 아닌데 적용돼야 될까요?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사업장이거든요. 같은 사업장에서 뭐 B 회사의 직원이 사망했지만 A, 네가 관여한 사업장이잖아. 그리고 너 공사는 500억 원이잖아. 너는 부칙 적용 안 돼. 그러니까 넌 처벌돼. 아까 제가 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건설 현장에서 가장 힘이 있는 원청 A 대표이사 경영 책임자 네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너네 회사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들도 안전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 안 그러면 너 처벌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는 처벌이 되고 A 대표이사나 경영 책임자는 처벌이 되고 B는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례. A, B 두 개의 건설사에 25억 원씩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뭐 한 C예요. C가 A 회사, B 회사에게 각각 25억 원씩 공사를 발주했어요. 근데 C가 이제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회사다라고 보면 처음에 뭐 컨설팅을 받든지 고민을 했겠죠. 50억 원 미만은 적용이 안 돼. 근데 그러면은 내가 50억 원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25억, 20억 나누면 각각 다르니까 적용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실제 뭐 제가 요 사례는 제가 만들었지만 이 비슷한 사례로 실제 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25억 원 나눴으니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같은 사업장 아니야. 너네 장소적으로 붙어 있어. 이거는 같은 거고 달리 했지만 이건 50억 원 이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C 너는 처벌이 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굳이 50억 원짜리 공사를 체결할 필요 없죠. 지금 할 거면 49억 9,900만 원으로 체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중처법 적용 대상 제외되니까. 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다가 그래? 그럼 나눠서 해야지. 49억 원, 49억 원 이렇게. 근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중처법 주요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같은 사업장이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 하나의 공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면서 그 금액이 49억이 아니라 98억 원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처법 대응이라는 게 뭐 현장에서 뭐 안전할 수 있게 뭐 안전한 펜스를 설치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만 사실 계약 단계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께서는 뭐 계약 단계부터 이게 중처법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처법 적용 대상 관련해서 지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규모, 공사 대금, 공사 금액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상시 근로자 개념이 이게 또 복잡합니다. 중처법에는 상시 근로자 개념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산정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7조의 1항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휴를 같은 기간 동안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개월 전에 이제 만약에 30일이 있는데 사업장 가동일수가 20일이다. 20일이 있어요. 20일이 있는데 이 20일 동안 근로자 수를 세봤더니 어떤 날은 3명이에요. 어떤 날은 6명이에요. 뭐 어떤 날은 4명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5명 이상이야?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20일 동안 일한 모든 근로자 수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일 동안 3일 하는 사람도 있고 6일 한 날도 있고 4일 한 날 있으면 다 더해요. 더하면 그 금액이 나오죠.
금액이 아닌 사람 수가 나오죠. 사람 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게 100명이었다. 다 더했더니 20일이 됐네. 그럼 상식으로 한 5명이에요. 5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일용직들이 많잖아요. 일용직들이 많고 이게 다른 현장이랑 다릅니다. 다른 현장에는 정규직이 대부분 경우가 많고 계약직이라도 뭐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계약직을 하는데 사실 건설 현장은 일용직으로 그때그때 사람을 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원래 상시 근로자가 뭐 3명 정도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5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용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사실 중처법에 대응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건설업은.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개념. 중대재해가 뭐냐? 중대재해는 사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를 설명드리면 중대산업재해는 업무와 관계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을 말하는 거고요. 중대시민재해는 예를 들어서 뭐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재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산업 현장에 업무를 보잖아요. 업무를 보다가 누군가 사망을 했는데 그게 종사자, 제3의 종사, 보통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자가 사망하면, 업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이건 중대산업재해예요. 그런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이 있다고 봐요.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관리상 결함으로 시민 1명이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중대시민재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업무와 관련된 거냐 아니면 이용시설에 관련된 거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중대재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근로자 종사자냐 아니면 이용자냐로 따질 수 있습니다. 아까 계속 제가 사망한 얘기만 드렸는데 일단 사망을 1명 이상 하면 무조건 중대재해가 됩니다. 둘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그러니까 6개월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를 말합니다. 6개월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동일한 유해 요인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뭐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이라든지 뭐 생물학적 물질들로 인해서 그 뭐 질병자가 띄엄띄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1년 이내에 화학성 물질로 인해서 3명 이상 질병이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만 주로 문제가 되죠. 중대시민재해가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광주 해체공사 붕괴 사고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2021년 8월 9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데 이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안 될 시점이에요. 어떤 사고였냐면 광주에서 건물 해체 작업이 있었어요. 건물 해체 작업이 있었는데 해체하다가 이 벽체가 전도가 됐고 전도된 벽체가 도로변으로 전도가 된 거예요. 그 과중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에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된 사고입니다. 그러면 이거 중대산업재해야 중대시민재해야 시민이 죽었으니까 중대시민재해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도 아니고 중대시민재해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금 돌아가신 9명, 부상 8명, 이분들은 공중이용시설인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관리상 하자로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옆에 있던 공사 현장에서 이 업무상 공사를 하다가 벽체가 전도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업무상이 아니에요. 관리상 결함이고 중대산업재해가 업무예요. 그러니까 업무상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중대산업재해도 아니고 중대시민재해도 아니니까. 이 사례가 좀 이상한
게 보이실 수 있지만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중대산업재해 요건을 갖춰야 되고 중대심재 요건을 갖춰야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건설업에서는 사실상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건설 실제 뭐 신축이든 개축이든 그런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중대산업재해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여기서 계속 종사자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제 근로자는 알겠는데 종사자는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포함이 돼요. 근로자는 포함이 되고 노무 제공자, 그러니까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냥 노무를 제공하면 종사자가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원청, 하청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더라도 이게 다 종사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원청, 하청 관련해서 A, B 있으면 A 회사 직원 사망한 것도 문제가 되고 B 회사 직원 사망한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수급업체 대표이사가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아까 철근공사 얘기하는 철근공사 똑같이 말씀드려볼게요. A 원청이었고 B 하청인데 하필 그날 철근공사를 하는데 이 B 회사 대표이사가 30년 경력자인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공사. 대표이사가 직접 그날 가서 공사를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대표이사는 종사자에 포함되나?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이런 사고가 있었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쟁점이 돼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게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변호인 측은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게 왜 문제냐면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상 먼저 중대재해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 어떻게 된 경우거든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를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돼서 사망 또는 부상하고 질병에 걸린 걸 말하거든요. 근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상은 근로자로 봐요. 이게 그래서 사실 산재보험도 대표이사가 만약에 사망하신 경우는 적용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산업재해 자체가 노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만 적용이 되는데 아니 여기 대표이사는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산업재해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사망하는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안 된다.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하죠. 기간 이거를 어떻게든 중처법으로 적용하려는 수사기관 무슨 얘기냐? 종사 중에 노무 제공자가 이렇게 있다. 노무를 제공했으면 종사자 포함되니까 중처법 적용된다.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결론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중처법이 약간 이 개념상 충돌 때문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고민이 되는 영역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는 이렇게 각 입장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뿐이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대응을 하실 때는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저희가 사실 컨설팅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전부 다 처벌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안 되겠지, 이건 안 되겠지, 이건 적용 안 되겠지 이런 생각해서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달라는 담당자분들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개념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중대산업재해의 가장 중요한 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설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라고 했어요. 일단 이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사업 또는 사업장이 뭐지? 종사자는 방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뭐지? 이것도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이게 판례 문구인데,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 단위로 봐서 이 기준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도 판단하고 수급인 근로자 수도 포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크게 논란은 안 됩니다. 보통 건설 현장은 그냥 사업장이에요. 건설 현장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잘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슈가 없는데 그래도 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처리 능력 등, 그러니까 건설업의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지 볼 때 업무 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를 하는데, 사업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분리발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리발주.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는 게 소방공사, 전기공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발주자가 따로 있고 원도국 A가 있고 또 분리발주, 법상 분리발주하는 B가 있는데, 이때 A는 여기 공사를 하고 있고 B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회계도 B는 따로 하고 있고 노무관리도 따로 하고 있는데, 이 분리발주하는 게 과연 원더급 A, 여기 이 분리발주된 이 전기공사나 소방공사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A도 적용이 되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사실 있는 부분입니다. 회계나 노무관리 좀 달리 있지만 일단 이 사업장 자체는, 공사현장 사업장 자체는 하나로 봐야 되지 않냐.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따로 보느냐. 이거 하나의 사업장이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고, 다만 이 분리발주한 영역은 나중에 아까 앞서 얘기했던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범위에 있느냐, 또 이 여부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지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제 저희 같은 변호사들도 고민이 되게 되는 부분이고, 다만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같은 사업장일 수도 있으니까 같은 사업장일 수 있지만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고 했으니 괜히 만약에 원청인 A 회사의 담당자분이 전기공사하는 B 현장까지 괜히 관여하셔서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작업 관리 이렇게 하시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독립성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중처법은 쓸데없이 관여하면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도 있고 실질적 지배 운영 뒤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일단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중대재해처벌법 구조인데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중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중처법 4조 1항이 전부 답니다. 이게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다 위임이 되어 있는데, 4조 1항 1호를 보시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할 조치이고요. 2호, 3호, 4호 이렇게 보는데, 보시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죠. 법령에 따라 의무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죠. 이건 뭔가 사전에 해야 될 의무사항이고, 2호, 3호에 보면 재해 발생하고 나서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게
선제적 대응이냐,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 아니면 약간 수동적인 대응이냐,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지금 회사 실무자들은 1호, 4호, 이 두 개를 중심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호 같은 경우는 재해 발생하고 나서 재발 방지 대책은 뭐 고용노동부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뭐 따라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고민하실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3호도 중앙부처에서 뭐 개정 시정 명령 나왔으면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의무 내용 결정 방식이 내부적 외부적이라고 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들은 이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부적 외부적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안전보건관계 법령 따랐을 때 건설업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이거든요.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의무 이행이 필요한 관련 조치를 하면 돼요. 근데 1호는 시행령에 그저 돼 있지만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서 사실 저희 변호사들이 컨설팅하는 부분도 이 1호 부분들에 많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점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고요. 사고가 난 이후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들은 제가 또 뒤에 강의 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뭐 사고 현장에 나가서 막 사고가 나자마자 는 달려갔거든요. 안전모 쓰고 달려가서 어떻게 뭐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다음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뒤에 강의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10가지로 정리했는데요. 하나하나 뭐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시행령 4조, 5조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향후 강의는 요건 어떻게 해야 되고 요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에 따라서도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 목표 경영 반침을 세워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목표 경영 반침 원래 있었는데 이대로 가면 되나? 그게 또 아닐 수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안전보건 목표를 세우고 경영 반침을 세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법령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형사 책임이 이루어진지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대재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사업장이 실질적 지배관리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실적 지배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드릴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 돌아가신 분이 종사져야 됩니다. 시민이 돌아가시면 또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이렇게 그런데 책임을 누가 지냐? 경영 책임자가 지거든요. 그러면 경영 책임자는 또 누구지? 이런 고민이 되고요. 그러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해야 된다는데 그래야지 위반 행위 여부가 특정이 되겠죠? 이건 또 뭐지? 그래서 향후 강의가 사실은 이 대물적 법위의 이 지배관리 운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무엇인지 이게 아마 제일 많은 내용이 될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경영 책임자는 누군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형사 책임 구조 하에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고 이 쟁점 안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강의들을 향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